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한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낮엔 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궁금한데요. 잠시 뒤 김기현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서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 용산이냐 광화문이냐.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 집무실 이전 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정치권 이슈 분석 시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소식입니다. 윤 당선인이 오늘 인수위 현판식 참석과 함께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인수위원들에게 매 순간순간이 국민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부위원장 등 인수위원들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보지 두 곳을 찾으면서 부지 이전을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인수위원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승원 기자. 네,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건물은 윤 당선인이 머무는 인수위 사무실입니다. 이곳 바로 앞에 폴리스 라인이 쳐 있고 또 경찰이 곳곳에 배치될 만큼 매우 삼엄한 경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은 오늘 인수위 현판식을 시작으로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이 현판식에는 안철수 위원장뿐 아니라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서 인수위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그 뒤 비공개로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고 윤 당선인이 전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모두 발언을 통해 인수위는 매 순간순간이 국민의 시간이라면서 모든 기준은 국민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먹고 사는 이 민생 문제를 챙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직 국익과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안철수 위원장도 성공한 인수위가 성공한 정부를 만든다면서 인수위에 대한 평가가 새 정부에 대한 첫 번째 평가란 점을 명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수위 측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간사 회의를 매일 한 번 개최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전체 회의를 마치고 당 지도부와 주변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전국 운영에 대해 논의했고 이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하며 기후변화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청와대 이전 계획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현재 인수위원들 후보지를 방문하고 있습니까? 네, 애초 윤 당선인 대신 안철수 위원장이 후보지들을 직접 둘러볼 예정이었지만 일정상 불참했고 권영세 부위원장 등 인수위원들이 후보지 두 곳을 샅샅이 훑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광화문에 있는 외교부 청사를 둘러봤고 현재는 국방부 청사에서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듣고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방부 청사가 더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인수위 측은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장단점을 들여다본 뒤 이전 부지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청와대 이전이 당선인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기 때문에 컨센서스,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의견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여러 의견을 모아 토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현장 방문 뒤 당선인과 논의를 거쳐 부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늘 당일 결론은 어렵고 주말 이후에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 일정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빨리 만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조율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밝혔는데 윤 당선인 측도 바람직한 결과를 위해 노력한다고 답해 일정 조율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자들의 추가 협의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동 의제를 놓고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조건 없는 만남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당선인이 빠른 시일 안에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면이나 인사권 등을 의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 없이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자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당선인 측도 국민들 보기에 바람직한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본질은 당사자 두 분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신뢰관계를 갖고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 표현은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 같은 내용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청와대가 당선인 측과 권력 이양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조건 없는 만남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한 만큼 윤 당선인과의 회동 일정 조율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당내 일각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거취와 관련해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하영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 당내 사퇴 요구에도 결국 정면 돌파를 선택했군요. 네, 윤 위원장 기자회견을 열고 쇄신 각오를 다지면서 당내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지도부 사퇴와 비대위 구성 과정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고통과 아픔이 따르더라도 민주당다운 혁신의 길에 가야 한다는 게 한결같은 목소리였다고 밝혔는데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큰 힘을 얻었다며 민주당 쇄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당 쇄신에 대한 소명과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저는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이어 자리에 대한 욕심이나 권한에 대한 아무런 집착도 없다면서 오직 당 쇄신을 위한 1년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부터 실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더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고 시스템 공천과 혁신 공천으로 지방선거의 승리를 준비하겠다고 다짐했고요. 국민통합 정치개혁과 대장동 특검 추진, 추경을 포함한 민생 현안 해결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위원장이 사퇴 압박 속 정면 돌파를 선택한 가운데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은 올해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인수위는 이렇게 첫 발을 내딛고 새 정부 출범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회동 무산부터 각종 현안을 놓고서 공방은 점점 다시 거세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참석했죠.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이제 세보니까 9일 정도 지났는데요. 당 밖에서 이제 인수위가 본격 궤도에 진입을 했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선거 마치고 저 하루는 잠 좀 잤고요. 너무 지쳐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 그럼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전 또 미래 계획들 이런 것들 의논하고 그런 것들 또 이제 반영해 내기 위해서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야당에서 여당으로 가는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생각도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오늘 당선인하고 오찬 하셨죠? 예, 했습니다. 오늘 뭐 드셨습니까? 저는 그 비빔냉면 먹었고요. 비빔냉면. 당선인께서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육개장 시켜서 드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앞서 사진으로 제가 잠깐 봤었는데 오늘 무슨 얘기 주로 하셨습니까? 이게 오늘 그 사실 그 인수위원회 출범하면서 현판식 하는 날이었고요. 원래 미팅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어저께 밤에 당선인께서 지금까지 관련은 없었지만 당 지도부하고 이 기회에 같이 한번 자리 마련한 게 좋겠다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급하게 어저께 연락이 와서 오늘 일정을 조금 바꿔서 참석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그동안 선거 과정에 있었던 얘기들 뭐 그냥 에피소드 같은 것들 얘기하고 또 뭐 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뭐 그렇게 한 자리인데요. 한 11시부터
거의 한 2시간 반쯤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 가지 해야 될 과제 부분을 좀 한두 개만 가르쳐 주세요. 하나도 어떤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메모를 하지 않아가지고요. 예. 그 자리에 우리 당 대변인이 같이 계셔서 당 대변인하고 뭐 당선인 대변인께서 뭐 브리핑을 하실 것 같아 보이는데 제가 메모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근데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 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요. 또 뭐 예. 비수도권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또 대학 뭐 이런 지방 대학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뭐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국정 전체 전반에 대해서 좀 폭넓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20, 30대 뭐 청년 문제라든지 혹시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까? 일자리. 예. 청년에 관한 얘기도 나눴고요. 뭐 그거는 뭐 어떤 의제를 정해놓고 만난 자는 전혀 아니고요. 예, 갑작스럽게 뭐 서로 이제 담소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자리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당청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예. 혹시 당청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나누셨습니까? 뭐 오늘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평소 소신을 말씀드리면 저는 야당할 때 국회에 들어왔고요. 4년 야당하다가 다시 이제 여당이 되었다가 그 후에 다시 또 이제 여당으로 다시 바뀌었는데요. 여야를 지금 야여야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야당할 때도 느꼈고 더 여당할 때도 느꼈는데 이게 그 국회의원이기 전에 국회라고 하는 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국회의원이기 전에 그 여당 소속이기 전에 국회의원이다라는 본분을 저는 우선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가 되거나 또 뭐 출장소가 되었다, 청와대 출장소다 뭐 이런 식의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 같이 이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지면서 같이 내부가 썩어가는 줄 모르게 되더라. 저희들이 여당할 때도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울산에 가 있었더니 사고가 났더라고요. 우리 지방선거가 있어서 울산광역시장으로 제가 출마를 하고 그 공백 기간 동안에 한 6년 공백이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훈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가 다시 여당이 되었으니 내가 이게 소금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중간에서 이게 뭐 소금을 조금 이렇게 뿌려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썩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견제와 균형. 그런 생각. 본연의 업무를 국회의원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 해야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우리 당을 위해서도 그래야 우리 당이 국민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국회가 당이 소속이 같다 하더라도 때로는 건전한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하고 그게 전 세계에서 대통령제가 성공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미국이 보면 당을 같이 하더라도 의견을 다를 때는 대통령의 의견을 비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이 같다 다르다보다도 좀 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그 심부름권, 국민의 모섬이라고 하는 역할에 비중을 더 두고 해야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반대할 일은 반대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슈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연일 논란입니다.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공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를 탈피해서 효율적으로 국정 운영도 좀 하고 그리고 국민과 소통도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긴 한데 지금 뭐 광화문 이전으로 하겠다고 하고 최근에 또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정할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결정될 것 같습니까? 오늘 아마 후보지 2군데를 지금 아마 그 현지 실사를 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름의 검토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결단을 지금 해야 될 시점까지 왔다. 이번 주말 아마 주말 중에는 뭔가 결정을 뭐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청와대 이전 문제가 사실은 왜 논란이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너무 구중궁궐 같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당선되고 나면 완전히 이게 구중궁궐에 갇혀버려서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판적 의견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것 때문에 일종의 상징적 의미로 국민과 소통의 공간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도 이게 현재 만들어진 청와대라고 하는 그 사무실 공간이 매우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집무를 하는
공간. 저희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그렇죠. 그래픽 있으면 예. 좀 보여주세요. 대통령이 집무하는 별도 공간이 예. 건물이 하나가 있고요. 거기에 영빈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그와 별개로 떨어져서 걸어가면 한 10분 정도 거리에 별도의 예. 참모진,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네. 예,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모진들이 근무하는 별도의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예, 저거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예. 비서실장 사무실도 거기에 있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이게 처음 지을 때부터 사실은 이게 잘못된 구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이 지어진 게 옛날 뭐 오래전의 얘기인데 그때 무렵에 아마 이런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 보이는데 네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하고 참모진들하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뭐 좀 보자고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찾아가서 말씀드릴 게 있다 이게 안 되고 서류로 주고받는 상황들이 생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효율도 떨어질 뿐더러 자꾸 이게 수시로 디스커션을 통해서 프리 디스커션을 통해서 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안 된다.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임시로 이게 그 참모진들이 있는 그 건물에 임시로 사무실 두고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는데 네,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간도 매우 좁을 뿐더러 예, 예. 그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비워두고요. 네. 구조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매우 노후돼서 매우 낙후돼 가지고 안전까지 위험할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네네. 차제에 이걸 조금 이제 소통의 공간으로 나가자. 그래서 이게 현재의 청와대에 입주하지 않겠다 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그 당선되시고 청와대 광무실을 열겠다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검토 끝에 그럼 못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예, 예. 이 보안 문제라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경호 네네. 문제도 있고요. 또 유사시에 뭐 지하 벙커도 있어야 되고 헬기도 있어야 되고요. 이 육로 교통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 상대 우리가 아무래도 남북 대치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의 적군이 대통령에 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시켜야 안전 보장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건 조금 고쳐야 된다. 그것이 지금 대통령 당선인의 아주 확고한 철학이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지금 갖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교부 청사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다시 이제 용산 국방부 청사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중에 이제 국방부 청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일인데 이게 같이 청와대까지 들어가게 되면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 내에 좀 반발이 좀 있나 봐요. 들으셨죠? 뭐 언론 기사 예, 보도난 건 제가 봤고요. 제가 그 실사팀에 있지도 않고 있지 않으셔서. 상황 예. 자체를 정확하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또 그 국방부 내에서도 실제로 이제 배치를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일단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마 주말 사이에 또 이유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예.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릴 겁니다. 주말에 이제 결정이 되면 상세한 설명을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을 회복시키는 건데 이게 지금 주요 언론들도 그렇고 청와대 집무실 이전 쪽에 방향을 잡다 보니까 지복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행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든 팀이 다 달겨붙어 가지고 집무실 문제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각자의 파트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분의 포커스가 맞춰서 언론이 조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사실 약속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가 출마하게 되면 예산 편성권을 가지게 되니까 지금 사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준비가 마쳐져서 취임하면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약속드린 것처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충분하게 하겠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50조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규모로 하겠다는 계획이 예정대로 실천될 것이니까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조만간 준비되면 좀 발표가 있겠네요. 이미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 하고 있는데 요것만 자꾸 언론에서 조명을 하니까 그렇군요.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중요한 국회 내 일정 가운데 이제 특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윤호중 비대위가 일성으로 국민의힘에 제안한 것이 지금 대장동 관련 특검인데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과 같은 특검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특검이 있고 상설 특검이 있잖아요. 민주당의 주장은 지금 무엇입니까?
민주당이 사실은 뭐 지난주에 뭐 일성으로 특검을 제안한 것도 아니고요. 네. 그 메인 스피치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기자가 물으니까 답변하는 방식으로 나온 예, 겁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그걸 주요 의제로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질문하니까 답변하지 못해서 답변 안 할 수 없으니 답변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군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면 뭐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아니었군요. 공식적으로 그 당시까지 제안한 건 없었고요. 예. 구두로 뭐 잠시 그런 언론 비추는 얘기는 있었지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 무렵에 제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럼 지금 뭐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설 특검안을 저희가 이제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이 일반 특검하고 좀 다른 건가 봐요.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 특검 임명 방식이 다르다면서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특검 제도의 제일 중요한 것이 특별 검사입니다. 그렇죠. 누가 조사를 하느냐, 수사를 예.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특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수사하는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관한 건데 그 수사하는 주체를 지금의 민주당 정권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결정하겠다. 7명의 추천위원 중에 4명이 실질적으로 민주당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수사할 검사를 지명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뭐 조금 표현이 조금 과할 수 있습니다만 도둑 잡는 수사관을 도둑이 지명하면 되느냐. 좀 이렇게 좀 강한 톤으로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수사관을 지명하자.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지명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대한변호사협회. 일반 특검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게 진짜 특검이고요. 자기들이 말하는 상설 특검은 가짜 특검입니다. 일반 특검 같은 경우에는 대한변협에서 특검 4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2명을 하고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하고 예. 결과적으로 대한변협이 추천한 사람이 검사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만약에 특검을 추진한다면 상설 특검보다는 일반 특검으로 할 가능성이 그게 진짜 큰 겁니까? 특검인 거죠. 예. 그러니까 앞에 그 얘기한 거는 그 꼼수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어느 특검인지는 아직 얘기하지 않고 있고 그 자기들은 그 가짜 특검 하자 그러죠. 상설 특검 하자고 얘기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면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람을 검사를 시켜놓고 적당히 뭐 뭉개고 가자 이런 뜻이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가짜기 때문에 안 된다. 꼼수 쓰지 말라라고 저희들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상설 특검을 제안하면 절대 받을 수 없다. 그거는 안 하면 못하는 거죠. 예. 아니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문제들을 자기들이 시정하는 사람에게 수사하도록 하자는 그건 안 하면 못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검 대상에서 보면 민주당은 이제 뭐 대장동 의혹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도 같이 넣어야 한다고 지난 대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 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다 받을 수 있다 하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도 그랬고요. 우리가 다 받겠다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가짜 특검만 계속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현재 김호수 총장 관련해서요. 지금 뭐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 아닙니까? 주장이 아니고 팩트죠. 네. 아니 그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안 했습니다. 세상에. 예. 아니 성남시청에서 인허가가 다 나갔는데 대장동 사건. 왜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안 하죠?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게 지적되고 제 기억은 한 주간인가 지나서 성남시청을 나중에 한번 압수수색한 것 같아요. 늦지막하게 네, 나중에 예, 나갔습니다. 그때 나중에 보니까 비서실은 또 안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언론 제 기억으로는요. 네. 이게 한 주간 동안에 거의 제 기억은 한 주간쯤 늦게 한 것 같은데요. 숨기라고 하는 메시지 아닐까요, 그게? 압수수색이라는 게 갑자기 가요. 그 자료를 찾아오지. 아니 다 숨기도록 시간 주고 압수수색을 왜 하나요? 그것뿐인가요? 유동규 씨죠. 유동규 씨를 체포할 때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밖으로 던졌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을 제가 찾아가 항의했더니 던진 적이 없대요. 네. 대검 차장이요. 제가 직접 항의를 했는데 그 언론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자기들이 확인하니까 핸드폰을 던진 적이 없대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경찰이 핸드폰 던진 걸 찾았대요. 그랬단 말이에요. CCTV에서도 봤잖아요. CCTV 아니 그거 보니까 CCTV 다 보이잖아요. 예. 아니 그게 말이 되나요? 기초수사 아니 거기 던졌다면 CCTV를 보면 될 거잖아요. 예. CCTV도 안 봤어요. 던진 적이 없대요. 아니 이게 가짜 수사하고 덮어주게 하는 거지. 예. 아니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 서면 조사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소환은커녕 서면 조사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이래놓고서 아니 그것도 안 보고 성남지청에 성남 풋볼클럽, 성남 FC 예. 그게 후원금을 40억을 냈다는 거거든요.
그 30억을 낸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 엄청난 이익을 수천억의 이익을 맞는 인허가를 받았더라 그 업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왜 40억을 후원금을 냈는데 그 업체가 수천억짜리 이익이 되는 허가를 받았냐. 그래서 뇌물 의혹이 있다. 라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성남지청의 차장검사가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지청장이 묵살해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김호수 총장 시절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김호수 총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라고 이제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했더니 뭐 김호수 총장 답변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분이 말하는 법과 원칙이 뭔지 내가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그 다음 날 제가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으로서도 아니라 법조 선배로서 당신한테 꼭 한마디 해주고 싶다. 네. 염치 그랬었습니다. 염치를 좀 하시라고요. 예. 법조 선배로서 봐서 부끄러운 법조인 후배가 탄생되는 건데 정말 내가 보기 볼썽사납다. 그 내 심정을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예. 이거 상식에 따라야 됩니다. 순리대로 하셔야지. 그게 그 억지를 부린다고 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중앙지검장 이야기를 벌써 하면서 이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뭐 검사장이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도덕은 제발 저리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한동훈 검사장을 발령한 적도 없고 발령할 거라고 한 적도 없고 네. 자가 발전을 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중책을 맞지 않을까 이런 중책을 맞는다고 한 적도 없고 맡기라고 한 적도 없고 맡길 예정이라는 것도 없고 대통령이 취임도 안 했고 검찰총장도 버티고 앉아 있는데 그래서 아마 겁나긴 겁나는 모양이다. 뭐 죄를 지은 게 큰 게 있나 보다. 아니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뭐 그렇게 지레짐작으로 겁을 내시나. 뭐 한동훈이라는 분이 뭐 중앙지검장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가서 어느 것이 국민께서 보실 때 올바른 모습의 검찰을 세우는 인물일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벌써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서 참 어이가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인사 문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 회동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히 밝히지 않아서 언론들이 관측하기로는 공공기관 인사 문제도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많이 분석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만남이 무산됐던 것 같아요? 글쎄 뭐 자세한 얘기를 제가 들은 것은 있지만 뭐 그렇다고 그게 팩트로 제가 확인된 것이 아니어서 제가 직접 담당자가 아닌 마당에 말씀드리긴 그런데 막 인사 문제도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긴 해요. 특히 뭐 특정 보직에 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일반론적으로 보면 아마 이제 전임 대통령 임기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아 있는데요. 그런 시점에 뭐 새로운 2년짜리, 3년짜리, 4년짜리 보직에 속하는 어떤 그 주요 직책에 발령을 낸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국민들께서 그렇게 하라고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 판단으로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밑에 그 참모들이 자꾸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다. 좀 전에 그 뉴스 보도를 보니까 참모들에게 자꾸 쓸데없이 방송 나가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라는 뭐 지침을 주셨다고 하는 보도를 들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설마 그렇게 비상식적인 판단을 하실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의 국정 방향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오늘 했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많은 언론에서 이제 신구 권력 간 갈등 아니냐, 심겨루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니까 우리 원내대표께서는 인수인계 문제 정도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게 뭐 주요 언론에서 제목을 그냥 신구 권력 갈등 이렇게 쓰는 걸 보고서 이런 걸 언론은 좀 이렇게 키워야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갈등이라고 하다 그냥 진통 수준이다. 그게 무슨 갈등이겠습니까? 아마 조만간 다시 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두 분 만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뭐 172석 거대 이제 야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여당으로서 100여 석 가지고 이제 상대 같이 이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석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절대 열세입니다. 110석, 뭐 합당을 해도 113석 예. 정도니까 절대 열세인데요. 뭐 민주당이 거의 170을 넘었으니까 180까지 이렇게 정의당까지 합치면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도 없고요. 예산도 통과시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는 중요한 것은 민의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고 그걸 여론을 어떻게 표출할 것이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양보할 것 양보하고 또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면서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보고요. 제가 원내대표 맡은 지 한 11개월쯤 되었는데요. 이 그때는 100석 남짓했습니다. 뭐 106석, 103석 이랬는데 그 100석 남짓한 의석을 가지고서도 1년 동안 여야 간에 그렇게 뭐 심각한 충돌이 생기거나 뭐 그냥 엉망이 된 상태로 국회가 막 파행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잘 협치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런 협치의 정신을 잘 발휘해 나갈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소야대지만 항상 협치를 통해서 정치를 하고 싶고 그리고 특히 당청 관계 역시 또 국회의원으로서 꼭 할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0만 명대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40만 7,017명으로 전날보다 2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계속된 확산에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숨진 환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301명이 신고돼 누적 11,782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10명 줄어 현재 1,049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이 현재 확진자 발생의 정점 부근을 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전문가들 예측에 따르면 3월 12일부터 22일 사이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통제관은 오는 23일 이후로는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접어들 걸로 보인다며 어제 62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정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원인의 하나로 정부의 계절 독감 메시지가 꼽힌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가 지금은 방역의 패러다임 전환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방역을 일상생활 속에서 잘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와 한편으로는 중증, 사망 최소화를 통해서 일상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동시에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오미크론 변이 유행을 최소화하려면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기존의 2~3배 강도 이상으로 강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8명으로 늘리기로 하면서 의료계와 자영업자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선 아직 코로나19가 정점에 오지도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거리 두기로 억제될 상황이 아니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홍대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새 거리 두기를 앞두고 상인들은 표정이 어떻습니까? 네, 썰렁했던 이곳 홍대거리는 저녁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젊은 층들의 발길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곳 상인들은 다음 주부터는 모일 수 있는 인원이 2명 더 늘어나긴 하지만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최근 확산세로 밖으로 다니는 인원이 크게 줄어든 만큼 인원이 조금 더 늘었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거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지금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식당이나 카페 영업은 지금처럼 밤 11시까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선이 끝나면서 거리 두기가 대폭 완화될 거란 가능성이 나왔던 만큼 자영업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여파로 가뜩이나 모임 인원이 8명을 넘지 않는데 인원이 8명이 된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확산세를 억제하기 어려운 만큼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 자영업자 옥죄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초 예상과 달리 거리 두기를 소폭 완화하는 데 그친 건 의료계 반발이 크게 작용한 거로 보입니다.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하루에 400명 넘게 나오는 가운데 거리 두기를 대폭 완화할 경우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건 물론 의료계 부담도 매우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 수 급증은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결과가 반영된 수치라며 거리 두기를 완전히 해제하는 건 위험해 조정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행 정점이 지나면 확산세와 의료체계 여력을 고려해 추가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라면 유행 정점에 도달하더라도 그 구간이 길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거리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20만 명 넘게 줄었지만 여전히 40만 명대, 사망자 수도 301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66%를 넘어서면서 병원 상황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입니다. 정부는 병상 가동률이 안정적이란 입장이지만 의료 현장에선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라고 지적합니다. 재택치료 관련된 쪽에 환자 관리군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의료원들도 보면은 많게는 900명대에서 적게는 200~300명대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적게는 한 10명 내외 정도부터 한 20명 정도의 인력이 배정이 돼서 이 많은 환자들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3교대를 다 돌아가면서 환자분들을 케어하기엔 너무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의료진 감염도 급증하면서 인력난도 심각합니다. 당장 새로 뽑아서 투입할 수도 없는 상황에 남은 의료진의 피로도는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적게는 한 20~30명에서 많게는 100명 이상 하루에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서울 모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의 10% 정도가 확진이 돼서 인력의 소진도가 굉장히 지금 높은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확진된 의료진의 경우 무증상이면 사흘 뒤 정상 근무를 가능하게 한 정부의 조치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이 마비되지 않도록 격리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지만 출근 이후 방역 책임도 모두 개인이 져야 하고 또 일반인과 달리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경기도 의료원으로 이제 6개 병원에서 이제 공통으로 합의를 해서 5일로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병원 내 감염도 걱정입니다. 어제 방역당국이 발표한 오미크론 검체 분석 결과를 보면 바이러스 배출 기간은 증상 발현 이후 최대 8일로 나타났습니다. 무증상이라고 해도 확진된 의사가 근무할 경우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 그리고 다른 의료진까지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불안과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이나 경미한 경우에 3일 격리하고 업무에 복귀하도록 지금 하고 있어서 이 BCP 지침에 의해서 의료진들이 오히려 감염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불안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복지부가 병상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인력이나 시설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의료진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이 상황을 좀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코로나에 걸린 후 사실상 사흘만 지나면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합니다. 현장 의료 인력의 피로도가 가중되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죠. 방역당국이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원님들 앞쪽으로 좀 와주세요. 앞쪽으로 좀 와주세요. 앞쪽으로. 위원님들 앞쪽으로 좀 와주세요. 오늘 제가 좀더 다시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하는 직접 쓰신 손글씨로서 전면에 구호를 걸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포함한 휴일 없이 일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밤을 새워야 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런 데도 한 번씩 와야 될 것 같아요. 효자도 쓰고 손이 좀 크십니다.
실수 아닙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잠시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요. 현판식도 가졌습니다. 공식 출범한 거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놓고 광화문 용산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 오늘 오후에 인수위원들이 직접 사전 답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야기는 당 일각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호중 비대위원장 국민이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면서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오늘의 다양한 정치권 이슈를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좀 전에 화면 보여드렸는데 예. 대선 후 8일 만에 인수위 구성을 마쳤습니다. 네. 다른 때보다 조금 빨리 진행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근혜 인수위 때는 16일 걸렸기 때문에 오래 걸렸네요. 예. 예, 절반 가까이 당겨졌는데 원래 새로운 권력이 탄생하면서 꾸려지는 인수위가 출범하면요 물밑에 암투가 치열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인수위 위원장, 부위원장, 인수위에 누가 하나를 놓고 계파별로 치열하게 이제 다툼이 있고 알력이 있고 갈등 끝에 출범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소리가 아직 밖으로 들리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고 속도도 빠르게 한 일주일 남짓 만에 인수위가 출범한 것 일단 뭐 청신호라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까? 예. 24명의 인수위원이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 면면을 보면 네. 50대가 많고 네. 또 서울대 출신이 많고 네. 또 남성이 많고 예.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아요. 청년이 많이 안 보이고 네. 거의 없는 것 같고 여성도 많이 안 보이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매번 인수위가 출범할 때마다 과거에 이제 그런 어느 계파나 어느 지역 혹은 어느 그룹이 더 많으냐 정리안을 놓고 이제 많이 기자들 분석을 하는데 저는 이번 인수위 때 딱 두 가지를 봤습니다. 멤버 인수위원 24명 중에 과연 중도 통합적 인사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번 네, 선거 자체가 통합을 가장 중요한 화두였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인수위원장 뭐 안철수부터 김한길 그리고 김병준, 박주선, 원희룡 보면 비교적 중도 통합적 인사로 상층과 꾸려져 있다라는 점은 일단 긍정적이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게 유능한 실력 있는 전문가들인가 과거에는요 실력 없는 정치인들 그냥 도배질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특정 이념적인 성향이 강한 뭐 진보든 보수든 간에 몽땅 몰려 있는 정치인들이 공신들이 이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배제됐다는 점에서 일단 두 가지 제가 가장 중시한 두 항목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상대적으로 여성이나 청년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거고 예. 이후에 이제 전문위원이라든지 이후 인수위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이제 추가로 좀 배치가 되는 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그 정책을 얼마나 이제 비중 있게 하느냐, 예. 20, 30대 청년 또 여성 가족부 문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풀어 나가느냐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청자들께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오늘 첫 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어떤 언급이 있었는지 윤석열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언을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인수위에 첫 출근을 하고 남대문 시장과 울진 삼척 동해 산불 피해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의 매 순간순간은 국민의 시간입니다.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함과 아울러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이 민생 문제를 챙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분들은 개별적인 의견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예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위원분들이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만 하더라도 이 정책들이 뭐 변경되거나 폐기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사회 혼란이 많이 옵니다. 부처 공무원들이 보고를 하러 이렇게 오실 텐데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책임 사명감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예. 그리고 국익과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어요. 어떻게 예. 되셨어요? 일단 정치 지도자가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민생 행보는 네. 뭐 경선 때든 대선 이후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계속 지속되고 확대돼야 되는 겁니다. 네. 저런 모습들, 그러니까 국민들과 대중들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국민들이 좀 편안함, 안도감을 느끼게 돼요. 지도자가 우리가 함께한다는 모습을 느끼고, 또 하나는 정책 파생 효과가 생깁니다. 대통령이나 당선인이 어느 지역을 가거나 어느 식당을 가거나 하면은 그 지역이 상당히 좀 살아 움직이는 민생 활성화 효과가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공무원들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거기에 대해 계속 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는 건 단순히 이벤트가 아닌 거죠. 네. 사실 정책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선인 시절뿐만 아니라 다음에 청와대 들어가든 대통령이 되는 이후로도 취임 이후로도 적극적으로 민생 행보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인수위원장인 안철수 위원장 오늘 단속에 나섰는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언론이 의견을 물으면 개별 의견 내지 말라. 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입단속 진짜 필요한 건데요. 네. 이제 인수위 새로운 정부의 정책 공약을 전부 설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기자들이나 종편 우리 기자들이나 신문 기자들 총동원해서 이제 취재 경쟁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때 인수위원들이 학자 출신들은 잘 전시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이거 검토해 볼 수 있다든지 해서 기자들에게 말려 들어가서 언론이 나오면 그게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엄청난 정책적인 혼선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합의 논의된 사안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논의 중인 사항이 밖에 나가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바로 또 정치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이라든지 외청 책임자가 실무자가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갖추자 하는 입단속, 이거는 정말 중요하죠. 예, 안철수 위원장이 부처 공무원들이 보고를 하러 오실 텐데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다음 주부터 업무 보고를 받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업무 보고를 하면 저도 이제 과거에 인수위원회에 가면 이제 취재할 때라든지 보면은 아무리 이 인수위원들이 겸손하게 해도 보고를 하러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긴장이 되고 그렇겠죠. 예, 피점령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주 한쪽에 서 있는 자세도부터 이렇게 손 모으고 아주 공손하게 보기 안쓰러울 정도인데 그런 부분을 인수위원회에서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예,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새로운 정비에 일단 유리하죠. 자유롭게 이야기해야지 또 더 나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더 편하게, 더 자유롭게, 더 분방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인수위원회 위원들의 또 다른 정치력이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윤 당선인이 이제 혼자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점심 식사를 이제 인수위 밖에서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매일 식사를 하는데 오늘 또 당 대표단 지도부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메뉴가 바뀌어요. 저렇게. 어떻게 보셨어요? 사람도 바뀌고 메뉴도 바뀌고 앞으로 또 다른 어떤 메뉴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지 궁금. 종류가 다양합니다. 오리곰탕, 짬뽕, 김치찌개, 피자, 파스타. 그렇죠? 한식, 중식, 외국식까지 다양하네요. 네. 오늘은 냉면, 육개장. 앞으로 점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실 국민들한테 편하다, 대중 친화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고.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인 때 이렇게 나와서 식사 많이 했나요? 기억이 잘 안 나서요. 많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씩 가끔 이제 하긴 했는데 지금처럼 거의 매일 같이 나오는 게 좋고, 그리고 이게 찌개집이라든지 파스타집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관련된 식당들이 상당히 활성화돼요. 그렇겠네요. 사진 찍어놓고 또 걸어놓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가 신이 나게 되고 하는 이런 민생의 활성화 효과이기 때문에 대통령 최대한 오찬 정치를 많이 활성화해야 되고 특히 나아가서는 만찬 정치까지 해야 됩니다. 저녁 때는. 저녁도 같이. 저녁도 같이 먹고 그리고 특히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만찬 때 이제 막걸리나 와인 한잔 하면서 또 방문객들 상당히 부드러워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 이후에 보면 건의드리고 싶은 게 여야 간에 꽉 막혀 있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네네. 청와대를 불러서 만약 다른 데서 하면 안 됩니다. 청와대를 혹은 집무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처로 예. 각군데 불러서 폭탄주 한 잔씩 하면 의외로 쉽게 대화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술 안 많이 먹고도 하면 할수 안 있는 거 되지만 아니에요? 한두 잔 정도. 예, 술 안 마시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죠. 근데 예. 술 한 잔 먹으면 훨씬 더 부드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아쉬운 게 너무 술을 안 마셨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썰렁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예. 자주 마시고 많이 마시면 안 되지만 가끔씩 예. 한 번씩. 아, 이거 소통 차원이죠. 소통 차원. 예, 그렇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반드시 여당이 아니라 야당 지도부, 야당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을 좀 불러서 술 한 잔씩 하는 모습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꽉 막혔더니 뻥뻥 뚫리고 풀리는 모습 보면 정치인뿐만 아니라 예. 각계각층에서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전문가들도 불러서 혹은 본인도 직접 가서 예. 오찬 정치, 만찬 정치, 막걸리 한 잔씩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소문도 퍼지고 국민들에게 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예. 좀 새 정부에서는 네. 오찬 정치, 만찬 정치를 좀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회동과 관련해서 예. 언급을 했습니다. 대변인을 통해서 조율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리고 늘 열려 있다. 청와대의 문은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참모진한테 당선인 공약이나 정책 국정 방향에 대해서 개별 의사 표시하지 마라 이렇게 예. 또 지적을 했어요. 예. 어떤 뜻이 담겼을까요? 너무나 이제 당연한 말씀을 하셨죠. 네. 이제 임기 말에 퇴임하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예. 당선인과 전체 국민과 언론을 향해서 개인적인 메시지를 감정적으로 던진다라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때나 과거에 보면 대통령 참모들인 한마디 하면 전부 대통령 허가를 받는데 저런 미묘하고 세고 저런 섞인 발언을 하는데 과연 대통령께서 몰랐다면 문제고 네. 대통령께 한마디 운운도 하지 않고 본인들이 각각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이후에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시운기할 필요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전 대통령이라든지 당선인 만나거나 주요 참모가 만나면 사전 조율은 필요합니다. 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의견이 달라서 현장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거나 서로 감정이 틀어지면 이거 상당히 거쳐볼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정책적인 조율, 아젠다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그 조율이 안 된 모양인데 한 템포 기왕이면 좀 늦춰서라도 예, 예. 조율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뭐 취임까지 약 50여일 남았으니까 자주 만나는 것도 방법 아닙니까? 그러면 다다익선이죠. 예. 국민들이 보기엔 너무 좋고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나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예. 몇 번 만나다 보면 또 서로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이 권력 이양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수월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꼭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집무실 이전 등을 놓고 전현직 청와대 참모 또 당선인 측에 공방이 오건 것에 대한 경고도 담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표현은 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유영민 비서실장도 17일 청와대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지한 바 있습니다.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정책,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SNS 또는 언론에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거나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이틀 사이에 이제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예. 뭐 집무실 관련해서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 예.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겠다 이런 발언을 예. 한 것이 이런 SNS 글을 올린 것이 예. 한번 논란이 됐었고 임정석 전 비서실장은 지금 청와대를 단 하루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오늘 개인 예. SNS에 올렸더라고요. 예. 이런 발언들을 문제 삼는 거죠. 예, 그렇죠. 적절치 않죠. 그러니까 예. 이사를 가는 사람이 새로 이사를 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저렇게 꾸며라. 그거 적절치 않다.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는 건 적절치가 않고요. 예, 그리고 예. 또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런 네. 부분들은 이제 정책적인 라인을 통해서 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은
사실은 이제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학자들, 전문가들이 예. 이게 뭐가 문제고 이렇게 보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현직에 있는 청와대 참모가 그렇게 감정 섞인 발언하는 것, 그건 어느 쪽이 도움이 안 되고 예. 오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문지당 내 지도부 예. 쪽 사람한테 이게 너희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저런 참모의 발언이 지금 민주당의 흐름 그리고 뭐 몇 달 있으면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에 절대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왜 저런 발언을 왜 하는 걸까요, 그러면? 발언 그러니까 상당히 감정 아. 섞여 있으니까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네. 그냥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언론에. 예. 물론 이제 지지층 가운데는 또 저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소수라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 있죠.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지만은 예. 청와대 현직 몸담고 있는 참모. 는 정말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됩니다. 예. 지금 보십시오. 어제 오늘 사이 온통 싹 종편의 언론에 인터넷 뉴스에 그렇군요. 퍼져 있거든요. 예. 그게 가져다주는 소리 없는 악영향, 후유증 이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신구 권력 간에 자꾸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5년 동안 갈 거 아닙니까? 물러난 정권 입장에서 정말 좋을 게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도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두 참모의 발언 자체가 나온 배경은 바로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 때문인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에도 근무하셨으니까 비판적으로 시각으로 보는 분들은 꼭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해야지 소통이 강화되는 건가?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저는 뭐 청와대 시스템이나 이런 구조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연구해 온 사람으로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습니다. 워낙 큰 아젠다이기 때문에 저는 자꾸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중앙청 철거 사건 때가 제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때도 세계적인 건물인데 굳이 이걸 허물어야 되는 건가라고 아니다. 수도 한복판에 일제 시대 때 건물을 잔재를 청산하자. 예, 그렇습니다. 잔재 청산은 당연히 해야 되는라. 라고 전문가들 사이에도 엄청나게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95년에 철거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사실을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긍정적 평가가 훨씬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대 권력 정말 구중국물 정말 나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 청와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직전까지 11명의 대통령 중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2명만 빼고 9명의 대통령이 전부 세상을 떠나거나 탄핵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전부 비군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게 바로 이 지금 청와대의 현 주소거든요. 그래서 이 청와대를 차제에 50년, 100년 대계 차원에서 한번 옮기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옮길 수 있으면 옮겨보자라는 것과 코로나로 정말 힘든 상황에 그 많은 예산이 드는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옮길 필요가 있느냐라는 비판적인 것과 반론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간격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저는 윤석열 당선자의 저는 이제 정치력이라고 보는데 저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광화문 시대부터 절반의 광화문 시대면 어떨까 생각하는 절충안이 있습니다. 청와대를 리모델링하고 적절히 활용하면서 이를테면 광화문이든 용산이든 간에 이렇게 이원화해서 큰 행사라는 이런 부분 청와대를 활용을 하고 또 집무실은 뭐 용산이라든지 혹은 정부 별관 광화문 이렇게 둬서 청와대와 밖에 외곽 그러니까 집무실은 밖으로 하고 그래서 행사라든지 이런 걸 청와대에서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절반쯤 열린 반쯤 열린 그런 이제 광화문 시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운영 의미를 어떻게 살릴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청와대 우리 전문가들은 지금 저 같은 얘기를 하지만은 지방에 있거나 많은 국민들은 사실 청와대 하면 솔직히 고개를 많이 흔드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왜 저기는 저렇게 말이 많고 사람들이 저기만 가면 변하고 권력화되고 좌지우지하고 제왕이 되는 건지 이런 부정적인 시력이 많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문화를 한번 바꿔보자라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그걸 제일 해보고 싶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약했었죠. 예, 공약했고 가끔씩 퇴근길에
광화문에서 호프 한잔 하겠다. 그랬죠. 그걸 못한 부분이 예. 저는 매우 아쉽습니다. 호프하기는 무지 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아쉬운데 윤석열 당선자는 자주 호프가 아니라 소주라든지 네. 말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국가적인 아젠다가 됐습니다. 청와대 이전 문제가 여러 가지 그 이슈 중에 지금 뭐 외교부 청사에서 지금 용산 국방부 청사 쪽으로 방향이 정해진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용산 국방부 청사에 대한 반론? 거기에 청와대 집무실이 들어서면 국방부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입장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세정시로 정부 부처가 옮겨갈 때 더 많은 부처의 반발이 있고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옮기는 걸 굳이 가야 되느냐. 근데 지금 80%가 다 세종시로 옮겨가서 내려갔죠. 또 집값도 오르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화문 이제 정부청사 별관도 가봤지만 상당히 거기도 활용성이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 확정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어떤 전체 국민 민심과 어떤 경호라든지 어떤 서민들의 불편함 이런 부분이 절충할 것 같습니다만은 다만 저는 청사 이전과는 무관하게 앞으로 대통령 민생 현장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 경호의 개념을 좀 재정립했으면 좋겠다. 분당국가 경호 엄청난 경호 말고 이제는 좀 친서민적이고 좀 대중 친화적인 소박한 경호로 조금 경호의 범위를 좁고 부드럽고 작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 의원들, 특히 민주당에서는 반대하는 분위기죠. 국방위원들이 오늘 국방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안보 공백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왜 자꾸 이렇게 안 걸어보는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 이렇게 걸어가면 윤석열 당선인들이 범죄와의 전쟁처럼 걸어간 것 같으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초래하는 안보 공백이다. 선제 타격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첫 대상이 국방부입니까?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이거 국방부는 구정궁궐이 아니라 10중궁궐입니다. 여기 감히 국민이 접근할 수조차 없습니다. 청와대는 보이기조차는 합니다. 네, 지금 뭐 국방청사 이야기 나오니까 국방부 내부에서 반발이 좀 있나 봐요. 그리고 안보 문제, 교통, 비용, 뭐 집무실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국방부의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국방부에서 정식으로 반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을 통해서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럼 자꾸 당연히 아마 국방부가 아니라 문광부든 행자부든 그 어느 부처든 지금 쓰고 있는 데를 옮긴다면 뭐 불편하고 좀 이제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거에 청와대나 이제 부처 앞에 가 시위하는 모습 많이 보여지면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비판을 했었고 항상 했었는데 지금 다시 민주당 의원이 이제 부처 앞에 가서 시위까지 한다면 저게 민주당의 이미지 그리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민심 여론에 도움이 될지 저는 그 회의적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얼마든지 언론이라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데요. 저는 참 청와대 직무 이전은 이 문제가 아무튼 잘 슬기롭게 해결되길 저는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도 갖고 의원 면담에서 나온 요구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저의 부족함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귀한 말씀을 겸허하게 받들어 민주당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당 쇄신에 대한 소명과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 대한 욕심이나 권한에 대한 아무런 집착도 없습니다. 오직 당 쇄신을 위한 일념뿐입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어제 여러 의견을 듣고서 쿨하게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의견을 듣고서 마음을 굳혔다고 합니다. 물러나지 않겠다.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예. 그런데 당내 반발이 계속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원래 큰 선거, 예. 대통령 선거나 총선에 패배하면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것이 이제 기존의 이제 관례였습니다. 예. 그거는 국민들에게 이제 자성하는 모습 보여주고 뭔가 당에 파격적인 쇄신을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데요. 지금 그런 흐름이 있는 반면에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주류 핵심 중심으로는 지금 선거가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변화하면 너무 오히려 혼란이 온다. 그대로 가자라는 의견이 양쪽 팽팽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아마 윤호중 원내대표가 과거에 과한 변하는 어떤 민심보다는 그대로 가는 게 당의 전제를 재변하는 거 선거 유리하다라는 당심 쪽을 결국 선택해서 본인이 쿨하게 그대로 직을 유지하겠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갈등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박용진 의원은 새로운 원내대표가 비대위 재구성권한을 가져야 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원내대표 새로 뽑으니까 새로운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재구성해야 되는 건 아니냐. 질서 있는 수습하다가 또 패배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요. 다음 며칠 후 선거되는 원내대표가 새로 누가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계파의 사람이냐 되냐에 따라서 윤호중 비대위원장하고 심한 갈등을 빚느냐, 아니면 함께 가느냐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느냐가 엄청 중요한데 지금 6명의 지금 원내대표 후보군이 있는데요. 근데 3명 유력하게 지금 거론됩니다. 3파전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예. 근데 우선 3파전 너무 공교롭게 지금 박홍근 의원이 다 3선입니다. 3사람이. 보면 이제 6명 지금 안규백 의원만 4선이고 나머지는 지금 다 3선입니다만은 지금 언론에서는 6파전 그리고 3파전인데 비교적 지금 현재까지 좀 약간 우월합니다. 이제 며칠 좀 지고 봐야 되는 거 알겠지만 우선 거론된 사람이 지금 박홍근 의원인데요. 3선인데 지금 이재명계입니다. 핵심. 이재명계인데 박홍근 의원 쪽 이재명계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만약에 박홍근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정말 한판 승부가 벌어지는 거죠. 그럴 수 있겠군요. 아주 힘들어지는. 그 다음에 이제 삼선의 박광원 의원은 이낙연계. 그리고 이원욱 의원이 3파전이라 할 경우는 정세균계. 그리고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계. 세 사람의 대리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제일 민감한 관전 포인트가 바로 박홍근 의원 이재명계가 될 경우에 물러나라 비대위원장라고 주장하는 쪽과 그대로 있겠다라는 쪽이 함께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6월 1일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광주시장 싹 공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전국의 시장 군수회당, 광해구원 기초의원까지 하면 2,000명이 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공천권, 당권은 곧 공천권이기 때문에 한치 양보할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이후에 모든 그 정치적인 판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야권의 전체적인 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윤호중 의원 입장에서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한치 양보할 수가 없죠. 본인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많은 계포가 있고 이후에 권력 판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후 바로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1, 2년쯤 좀 더 있으면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 총선. 국회의원 총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지금 양보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보이지 않는 갈등의 폭이 아마 셀 거라고 보는데 그렇군요. 문제는 누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이죠. 특히 중도층이 이 부분을 보고 정말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는구나, 힘들구나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지난 지방선거 때 보여줬던 대선 때 얻었던 표 플러스 알파를 줄 거고 만약 이게 아니다 말이야 집안 밥그릇 싸움이다라고 비칠 경우에는
지난번에 얻었던 대선 때 얻었던 표보다 훨씬 더 오래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군요. 지금 예. 민주당은 대선 때 얻었던 표에 20, 30대 표 알파 조금만 더 얻으면 네. 우리가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20, 30대 젊은 층을 비대위원회 몽땅 포진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처럼 개파 간에 갈라지고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 변하지 않는 모습,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번에 이 대선 때 얻었던 표보다 더 훨씬 더 깎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상당히 좀 깊이 이걸 유념을 해야 된다. 그렇군요. 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사였던 경기도가 큰 관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경기도 지방선거 지금 어떤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지사 하면 이재명 전 지사가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제일 집권 여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실제로 될 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지사 하면 대통령으로 가는 아주 빠른 지름길, 징검다리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텃밭이 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면 경청을 받으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경쟁이 훨씬 치열합니다. 지금 보면 다 뭐 4선 5선들입니다. 그렇네요.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안민석 의원, 5선입니다. 조성식 의원도 5선이고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지금 4선 의원인 거죠. 그다음에 뭐 염태영 전 수원시장까지 해서 아주 쟁쟁한 중진 의원들이 지금 여기 포진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뭔가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다시 탈환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젊고 뭔가 좀 새로운 인물 내세우자. 아주 좀 독특한 새로운 카드, 이색 카드 없을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유승민 의원이 계속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맞붙었던 김영환 전 과기부 장관. 김대중 때 공부했었던 김영환 전 장관도 김영환 전 장관이 이번에 인수위 특보가 됐던데. 네, 특보에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경기도지사 도전 의사를 공개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랬군요. 지난번에도 한번 도전했던 것 같아요. 도전해서 이재명 지사하고 세게 붙었는데 그래서 아마 저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7, 8명 정도는 저는 좀 약화라고 보고요. 앞으로 한 8명 정도는 상당히 강타자들이 좀 새롭게 저는 부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 며칠 봄 기온이 물씬 풍겼습니다. 다시 겨울로 돌아간 곳이 있다고 합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 봄을 시샘하듯이 밤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뜻밖의 설경이 펼쳐졌는데요. 일단 산불 걱정은 덜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악산 울산바위가 새하얀 눈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안개와 어우러져 신비로움을 더하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강원 산지에 밤사이 내린 폭설은 다시 한겨울로 시계를 돌렸습니다. 절기상 봄을 알리는 입춘이 한참 지났지만 강원도는 다시 한겨울로 돌아왔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두껍게 눈이 쌓였는데 한동안 산불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설악산 한계령도 온통 눈세상. 나뭇가지마다 푸릇푸릇 잎사귀 대신 눈꽃이 피었습니다. 마치 바닷속 새하얀 산호초 군락을 연상시킵니다. 계곡 돌멩이는 저마다 하얀 눈모자를 뒤집어 썼습니다. 때늦은 폭설로 펼쳐진 뜻밖의 설경. 모처럼 나들이에 나선 관광객들은 새로운 추억이 생겼습니다. 나무마다 다 모양이 다르듯이 눈꽃도 모양이 다 달라서 감동적이었어요. 3월에 이런 걸 본다는 게 축복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봄을 시샘이라도 하듯 동장군이 마지막 입김을 내뿜은 강원 산지. 메마른 숲을 촉촉하게 적시며 온 세상을 하얗게 물들였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러시아군의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 임시사무소가 자리한 서부 도시 르비우를 폭격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전사자만 최소 7,000명에 달한다는 미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몰도바 국경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양동훈 특파원. 네, 우크라이나 몰도바 국경 발랑카 검문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대사관 임시사무소가 있는 이 르비우시를 공격했습니까?
네, 안드리 사도비 르비우 시장은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시 공항 근처에 폭격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르비우시는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로 러시아군의 공격 범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었는데 이번에 처음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한국 대사관도 이곳에 임시 사무소를 설치하고 교민 대피 등을 도와왔습니다. 대사관은 교민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면서 곧 철수할 예정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군의 피해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신은 미국 정보당국을 인용해 러시아군 전사자가 최소 7,000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부상자까지 포함한 인명피해는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 투입한 병력의 10%를 훌쩍 넘는 걸로 추산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피해 상황도 심각합니다. 남부도시 마리우폴에는 어린이 등 수백 명이 대피한 극장이 공격당하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У Маріуполі, у блокадному Маріуполі, російська авіація цілеспрямовано скинула надпотужну бомбу на драматичний театр у центрі міста. 유엔 인권사무소는 현지 시각 17일 0시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는 어린이 58명을 포함해 780명으로 확인됐지만 실제 피해자의 수는 훨씬 많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한편 중국을 통해서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살인 독재자, 폭력배라는 표현까지 사용해가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직접 경고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하원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 무역관계에서 최혜국 대우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은 공격 중단과 병력 철수를 요구하면서 G7과 동맹국들이 가한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금 양동 특파원에 나가 있는 검문소, 발랑카 검문소라고 하던데요. 어떤 곳입니까? 네, 이곳은 몰도바 남동쪽 끝에 있는 발랑카 국경 검문소입니다.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 도시인 오데사와는 직선 거리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지금 오데사로 오는 길목에 있는 미콜라이우에 집중 공격을 가하면서 피난민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문소에서 약 3km 정도 뒤에는 피난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캠프도 있는데요. 밤에 입국하는 피난민들이 따뜻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난방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몰도바 발랑카 검문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 20여일 만에 이곳에 파견한 병력의 15%를 잃었습니다. 장군의 무덤, 탱크의 무덤이 된 우크라이나에서 고전이 계속되면 러시아가 핵 사용을 위협할 수 있다고 미 국방부는 우려했습니다. 국제부 호준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것 같고요. 네, 협상은 좀 난항인 것 같습니다. 예.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양 기자가 말씀드린 리비우라는 곳은 이게 우리 대사관뿐만이 아니라 서방 쪽의 주요 시설들 대사관들이 다 가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서는 서방의 근거지랄까요, 이런 곳입니다. 러시아도 알죠. 그런데 엊그저께 이제 야보리우 나토군이 훈련을 했었던 국경 바로 옆에 있는 야보리우 폭격에 이어서 여기 또 폭격했다는 것은 서방에 대한 위협 경고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제2의 도시 하르키우 여기는 이제 동쪽 저희 끝쪽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외곽에 또 학교하고 문화센터를 공격해서 21명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좀 전 양 기자가 말씀드린 그 마리우폴의 민간인 대피소 어린이라고 양쪽에 크게 써놨는데도 거기를 이제 폭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군은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나치주의 조직이 한 일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주장을 이제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리우폴에서 피난 나온 그 피난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말로 옮기기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시신 썩는 냄새가 거리마다 진동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마리우폴 현지에는 AP통신 그 기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찍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영상들을. 저도 이제 그 영상들을 오늘 봤는데 과장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마 방송에 내기 어려운 그런 처참한 화면들이
많이 있고요. 예, 예. 시신이 곳곳에 뒹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실제로 네. 촬영이 됐고, 이 국제 적십자 위원장 마우로 위원장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BBC 인터뷰에서 마리우폴의 현재 상황은 마치 세상의 종말이 온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민간인 피해 상황도 그렇지만 러시아군들의 병력 손실도 예상보다 많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양 기자 7,000명 사망했다고 하고 14,000명에서 21,000명이 이제 부상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병력 손실, 부상자까지 하면 러시아군이 그쪽에 보낸 병력의 15% 정도를 이미 20일 만에 손실을 입었다. 네.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담당했던 국방부의 전직 고위 관료가 이 정도가 되면은 사기나 부대 결집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더더군다나 병사들이 왜 싸우는지 이해를 못할 때는 더욱 그렇다. 러시아군의 지금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자꾸 벨라루스 병력을 참전시킨다, 뭐 시리아 용병을 참전시키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러시아에서 바로 이제 이런 상황 때문인 것이고요. 육군이 이렇게 실패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공습을 해서 민간인 시설을 붙잡을 포격하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러시아 장군들 지금 잇따라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하고 있어요. 네, 마리우폴에서 네 번째 장성을 사살했다고 우크라이나 군이 발표했습니다. 4명이 다 소장입니다. 이 4명이 다 그 우크라이나 저격수들이 가서 사살했다라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발표거든요. 근데 이번에 BBC 추정으로는 장군 20명 정도가 참전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에서. 근데 그중에 지금 20일 만에 5분의 1을 손실을 본 것입니다. 러시아군이 2015년부터 시리아 내전에 개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7년 동안 3명 장성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일 만에 4명이 사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 두 가지 그 단서가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이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군에는 상대국의 적군의 장성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특수정보팀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동선 파악해서 깊숙이까지 저격수가 가서 쏘고 그것을 알려서 적군 사기 떨어뜨리고 아군 사기는 올리고 이런 그 전략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역시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인데 러시아군은 구조상 장성이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의사 결정을 하는 중앙 집권적인 체제다. 그래서 최전선에 자꾸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장성이 보통은 이제 뒤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더군다나 지금 이제 사기가 떨어져 있고 뭐 탈영하는 병사들도 나오고 보급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또 장군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우크라이나가 탱크의 무덤이라고 불리던데 지금 상황을 표현한 거죠? 네, 탱크가 200대 이상 파괴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군은 63대가 파괴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배 이상 러시아군 탱크가 파괴되고 있는 것인데 우크라이나가 거기다가 콕 집어서 이번에 미국에 요구한 무기가 있습니다. 신병기가. 이게 스위치 블레이드라고 하는 드론입니다. 드론. 그래서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 지원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 100대를 이 스위치 블레이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요 300 모델은 이건 배낭에 넣을 수 있는 정도로 아주 가볍고 사람을 겨냥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600은 차량이나 장비를 겨냥하는 그 모델인데 이게 투입되면은 전쟁 양상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가서 목표물을 탐지해서 그 위에 떨어져서 자폭하면서 파괴시키는 그래서 킬러 드론이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미국 육군하고 해군에서 이거 뭐 보자마자 채택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효용성이 있는 무기고 대체로 보면 지금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양상이 제 인상은 우크라이나는 좀 발빠르게 가볍게 좀 영리하게 싸우는 이런 양상이고 러시아군은 뭔가 좀 무겁고 좀 닫혀 있고 폐쇄돼 있고 이런 양상인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신무기 킬러 드론 이야기하셨는데 대전차 미사일도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서방에서 지원한 대전차 미사일이 17,000기가 우크라이나에 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전에서 유례가 없었던 규모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제 제블린하고 그
그 영국하고 스웨덴이 만든 NLAW, 엔로라고 하는 건데요. 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투어 어택 발사라고 하는 것이 위에까지 쭉 올라갔다가 예.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탱크의 이제 가장 상부가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부를 파괴시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이게 기당 3,200만 원, 엔로는 예. 그다음에 제블린은 9,900만 원이니까 쏠 때마다 그 정도 돈이 나가는 것이긴 하지만 네. 탱크가 한 50억 원 정도 됩니다. 러시아제 탱크가. 예.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효용성이 높은 장비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과거에는 이게 유선이었답니다. 유선. 쏘는 장치하고 미사일이. 예. 그래서 사수가 맞출 때까지 있어야 돼, 그 자리에. 근데 지금 이 미사일들은 무선으로 진화가 돼서 네. 쏜 다음에 피합니다. 1km 밖에서 쏘고 피하면 예. 반격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 러시아군이 밀고 들어올 때는 국경지대는 광활하니까 그냥 탱크로 밀고 들어오는데 아무 장애물이 없었는데, 이제 도시 근처로 들어오니까 건물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숨어서 이걸 쏘니까 지금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미 국방부에서 경고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고전을 거듭하게 되면 결국에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더라고요. 네, 사실 어제 그저께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 비슷한 메시지를 했는데, 그때는 사실 다소간 원론적인 얘기였는데, 이번에는 미국 국방부의 국방정보국장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재래식 전력, 그러니까 병력, 장비들 자꾸 이제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남은 것은 핵무기는 강력하거든요. 러시아가 예. 탄두수가 미국보다 더 많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서방에 보낼 수 있다. 또 경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점점 여기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일종의 이제 경고이자 우려이자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종전 협상은 좀 난항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그 15개항 어제 얘기가 나왔을 때 좀 구체적으로 진전되나 보다 했는데, 여기 네. 15개항에 돈바스 독립 인정해라, 그다음에 예. 크림반도 합병 인정해라라는 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후속 보도를 보면. 우크라이나가 받기 어려운 거고요. 예. 우크라이나는 유사시에는 미국, 영국, 터키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체제를 만들자라고 또 요구를 했는데, 이건 또 러시아가 받기 어려운 그런 대목이고요. 예. 조금 전에 한 가지 좀 주목되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네. 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탄 비행기가 러시아를 향해서 가다가 회항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를 미국 폭스뉴스하고 독일의 빌트지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최종 확인은 되지 않은 것인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오늘 이제 미중 정상이 통화하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등등의 그렇습니다. 문제로.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정세 변화가 있는 것인지 또 하나의 변수인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돕지 말라는 게 이제 바이든의 생각이고, 바이든이 그렇게 설득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두 정상이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호준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사실상 은퇴한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키움으로 전격 복귀합니다. 여론이 여전히 싸늘한 데다 내년 봄까지 팀 전력에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의문이 가득합니다. 염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키움 복귀를 타진했지만 여론과 팬들의 따가운 질책 속에 의사를 접고 사실상 은퇴했던 강정호. 왜 한국에서 야구를 해야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정호가 전격적으로 국내에 돌아옵니다. 원 소속팀 키움은 최저 연봉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올 시즌 선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츠버그 시절인 지난 2016년 서울에서 뺑소니 사고를 냈고 모두 3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강정호. 이전 실격 징계 때문에 내년 3월 중순까지 경기는 물론 팀 훈련도 소화할 수 없습니다. 팬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선수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는 구단의 설명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여전히 싸늘한 반대 여론과 함께 최근 가석방으로 풀려난 구단의 최대 의사결정권자가 영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잘못을 해도 야구 실력으로만 보여드리면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가득한 의문 속에 미국에서 개인 훈련 중인 강정호는 구단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다시 비구름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충청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점차 강원과 남부 지방으로도 확대되겠고 내일 오후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뿐 아니라 수도권 등 내륙에도 순간적으로 강한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 산간에 이어 내일 새벽에는 경기와 영서, 충청과 경북에도 대설특보가 내려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의 양 살펴보면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 최고 20cm, 경기와 충북의 많은 곳은 10cm 이상, 강원 내륙과 충남, 경북에도 최고 8cm로 무척 많겠고 그 밖에 다른 지역도 1에서 5cm로 곳에 따라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눈이 비로 바뀌겠고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눈비가 그친 뒤 기온이 떨어지면서 꽃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